전국 통일.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지방자치제 실시는 또 미뤄집니다. 네, 시간이 그냥 흘러가네요. 지방자치의 불씨를 좀 되살린 투쟁이었나. 네, 아주. 지방자치가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니, 와, 우잘몰 국회사. 네. 네. 우리가 작년 재헌절 7월 17일 그쯤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잠깐 이제 중간중간에 좀 방학은 있었지만 한 1년 됐어요, 벌써. 와, 벌써 그거. 이야, 길다. 오래 했어요, 그죠? 네. 자, 1년쯤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 반성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대본상에는 저한테 뭐 불만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굳이 저한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작진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뭐 개선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기회가 왔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로? 네. 크리스티안. 봐요, 있나 봐요. 크리스티안. 뭐가 있을까? 이 테이블 바꿔줬으면 좋겠어. 소리 나요. 그 소리 나면 PD가 화나요. 만지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원 씨 뭐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못해요. 좋습니다. 네. 바꿔주면 좋겠어요. 소심하게 또 테이블. 예, 예. 네, 좋습니다. 테이블. 감사합니다. 날씨,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장점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할 말이 넘치는데 저랑 나이 씨는 별로 없어가지고 허허. 유일하게 예, 카메라 앞에서 없어지는 스타일이고 뒤에서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날씨. 저번에 나한테 출연료 얘기했잖아. 너무 짜다고.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 아니, 근데 진짜 건의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는 햄버거보다 김밥이 이게 진심이다. 근데 햄버거 저는 괜찮은데. 김밥보다 햄버거 좋은데. 우리 1년만 먹어가지고. 저는 김밥이 좀 저만 햄버거 그래. 자, 션 학생. 어때요? 이렇게 보시니까 처음 오셨는데. 저도 갑자기 테이블이 불편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만 그래. 맞아. 처음 오셨는데. 한번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전시현입니다. 혹시 초, 중, 고 대학 생활 하면서 어떻게 뭐 장을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반장 이런 거 많이 맡아본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해봤대요. 그래요?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이거 좀 건의사항 같은 거 들어오면 어땠어요? 저는 반장이 저 혼자인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 혼자서 많은 의견들을 이제 수립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했어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독재했구나. 자, 이런 상황이 국가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각양각색의 소리가 갑자기 쏟아낸다면 어쩌겠어요? 뭐 제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방마다 특성도 다르고 이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나름의 고충이나 처리 방식도 다 다를 텐데 중앙정부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잘몰 주제이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키워드 한번 보시죠. 자, 국회사 빅데이터 두두두뚜뚜 보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엔 제14대 국회 제173회에 여러 키워드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제일 큰 키워드 이거군요. 지방자치. 바로 지방자치.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지방자치 선거했잖아요. 네. 그죠? 그 선거가 바로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했던 그 선거였습니다. 네,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일.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았어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하는데. 역대 두 번째요? 네. 아유. 태연 학생은 투표했나요? 네, 저는 투표했는데요. 이번에 유난히 투표율이 낮았던 게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해서 낮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오, 20대 투표율도 좋지 않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같은 과 친구들이에요? 아니요, 다 다른 학과 친구들이에요. 오.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했어?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투표에는 매번 참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모든 투표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때 투표했으니까 지방선거 투표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지역만의 욕구나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난 지방자치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다른 지역과 동떨어진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친구분들이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나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제도죠. 주변 좀 귀찮아가지고 또는 잘 몰라서 지방선거 투표소에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보시라고 깨톡 하나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이 씨 이번 선거하면서 좀 와닿았던 공약이 있었어요? 와닿았던 공약이. 플랜카드도 봤을 것이고 선거 벽보도 봤을 텐데 많았어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약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진짜 솔직히 와닿았던 게 없었어요. 와닿을 게 없었어요. 네. 저도 좀 대선 투표에는 집중해서 이 후보의 정책과 저 후보의 정책은 어떤지 조금 많이 봤는데 지방선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하. 위그. 예원 씨 혹시 있나요? 있나요 혹시? 혼내려고.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쪽 좀 유심히 봤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변화하는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그 동네에 사거리에 있는데 항상 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신호등이 너무 많아. 하나 건너면 또 기다려 또 건너야 되고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거리에 X자형의 신호등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편한 거야. 그런데 딱 그 신호등, 저 횡단보도 위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이 횡단보도 제가 했습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되겠는데 됐어요. 그 사람 사진도 있었어요? 예, 그냥 그 아래다 이게 사진도 이거 제가 했습니다. 대박이다. 예, 지방선거는 이런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 내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선거. 그런데 사실은 나이 씨가 지금 이게 모르셨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부터 나이 씨 좀 바쁘지 않으실까? 조금씩 스물스물. 연락할 때마다 일하러 간다 그러고.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의도 하면 또 봄꽃 중에서 뭐가 좀 유명한가요? 벚꽃 축제. 벚꽃, 네. 벚꽃 있잖아요. 그 봄꽃 축제. 네, 그다음에 또 옥포대첩 축제, 화천의 뭐 산천어 축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다 유명한 축제들이네요. 그럼요. 난 축제면 행사잖아요. 그렇죠, 행사. 행사면 나이 누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날씨 그때 노래랑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너무 귀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아니
여름이니까 호러스러운 버전도 있어요. 제가 그 영천 축제를 갔는데 와 트롯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날씨도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요? 왜 이렇게 축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뭐 어떻게 저랑 묶여가지고 뭐 행사 다니고 큰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전 참고로 올해 축제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드라마 찍어. 제가 비트박스 깔아줄게요. 바람잡이를 우리가 앞에서 딱 하는 거지. 분위기 딱 잡아주고 나서 강연을 딱 하시는 거지. 트롯 공연 보고 그렇죠, 그렇죠. 강의. 한국 중간에 사랑이요? 또 저는 같이 갈 수 있죠. 저는이라뇨. 우리 그렇게 버릴 거야? 그만해 진짜.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좀 축제가 좀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좀 살아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맞아요. 받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제가 지방자치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제 얘기를 하니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니까요. 맞아요. 크리스티안. 그 축제 그 제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제 혹시 같은 제차인가요? 와 근데 부럽다.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해도 용서가 되네. 축제, 지방자치제. 편하게 삽니다. 요즘 그 지방자치 그 지자체에서 정말 이 축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제가 지자체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축제 같은 것들을 아주 열심히 아주 멋지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맞네. 아니 이 외에도 축제 많이 있는데 의성, 마늘, 보령, 머드. 나주 하면 또 특산물 뭐 유명하죠? 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특산품들을 내세워가지고 다양한 어떤 지역의 그 브랜딩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네, 그런 지역 특성을 살린 캐릭터들도 막 만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시에는 고양이 아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전에 꿈돌이. 맞아. 예전에 고양시 축제를 갔더니 고양이 옷을 입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가 저기 강연을 했는데 제 고양이 옷을 입어야 되나요? 했더니 저희 그 마스코트라서 좀 입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참. 칼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자체가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그럼요. 기초부터 한번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 지방자치제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의 국회 용어사전 지방자치제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 행정은 우리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라는 거죠. 지방자치제를 우리는 이것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 좀 식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풀뿌리. 예. 역시. 크리스티안? 저 흙인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 맞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저도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뽑아 보면 저 가짜예요. 가짜군요. 소품이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나 진짜 뽑아보려고 지금. 이 해가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저렇게 그렇군요. 맞아. 자, 이렇게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지요. 바로 이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잔뿌리와 같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 횡단보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와 같은 네. 일상생활의 그 소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튼튼하면 식물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잘 이루어질수록 중앙정치도 건강해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또 하나 제가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도 도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 넣는 거. 바람 넣는 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넣는 거예요. 네. 아니 좀 이렇게 공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거. 좀 넣을 수 있는 이걸 좀 해달라. 좋다. 그런 건의를 딱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어? 예, 예산 범위 안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 동네에 공원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의했고 받아들여졌고 그 지역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분배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와. 궁금해서 그런데 예, 예. 건의하는 과정은 건의하는 과정이요. 어디 누구를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의회 있잖아요. 네. 그 민원사항이죠. 그런 걸 누르면 반드시 답변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는 돼도. 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오나요? 안 되는 거는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도 오고요. 이유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100% 오게 돼 있어요. 되게 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시나 봐요. VIP 고객. 아니 저는 아니 지금 거기서 또 채태성이야. 빨리 이거부터 해. 풀뿌리 민주주의 네, 장본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시면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지방자치법 제1조에 나온 것처럼요. 지방자치는요. 결국 이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적인 게 뭐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방자치제를 참여 민주주의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나 지금 민원을 한 번도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금 안 내세요? 그러게요. 좀 반성하게 돼요, 진짜로.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솔직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없어요. 맞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거를 하러 가서도 내가 뭘 위해 하는 건지, 뭐에 관한 건지 잘 좀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 아마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조직이 지방정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중앙이 가진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랜 독재 정권을 겪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지방자치제가 가능했을까요? 독재가 굉장히 횡행했던 그 시절에는요,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의 그 역사를 쭉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독재 정권 끝나고 시작된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요, 쭉 올라가시면요,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는 있었습니다. 네. 와우. 물론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제와는 좀 다른 방식이죠. 일단 중앙관리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관찰사와 수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또,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죠. 네. 근데 만약에 한양에서만 계속 머무르던 관리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동하는데도 맨날 며칠 걸리고 뭐 그렇죠. 지금처럼 SNS가 있어서 다 이렇게 집에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산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거기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 둘의 플루스. 그 요즘 뭐 제주도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한국인가 싶은 약간 멋진 풍경도 나오고 거기 사람들이 쓰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언어인 줄 알았어요. 거기도 차막도 깔고. 제주어. 네, 네. 네, 그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그런 말 것도 같지 있지. 않죠. 당시에는 사투리도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했을까요? 그 지역에서만 파견을 했을까요? 일단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상피제. 서로 상자에다가 피할 피자예요. 나이 씨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요. 경기도. 네. 그럼 경기도 지역에 사또나 수령으로는 파견이 안 돼요. 끼리끼리면 그냥. 왠지 아시겠죠? 조선시대 인사 원칙이 그 지역 출신들은 그 지역에 보내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또, 수령의 감시, 보좌 등을 담당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유향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자는 뭐냐면
있을 유자예요. 있다는 거예요. 향은 향촌.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이 유향소를 통해 가지고 자치를 실현하고 백성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죠. 물론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 지역 양반들의 여론이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백성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시스템들이 동작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조선시대 이후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처음 우리 작년에 제헌절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주제가 뭐였죠? 제헌국회였나요? 제헌국회. 네. 네, 그렇죠. 예원 씨만 기억하시는 건 아니. 아이, 먼저 대표로. 그러니까 목소리 대표로서. 좋은 사람이 원래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발음도 안 좋고.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아주. 맞습니다. 제헌국회였죠. 제헌국회가 한 게 뭐예요? 헌법 제정? 헌법. 그렇죠. 헌법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 제헌의회에서 1948년 8월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와 정부의 의견 대립으로 쉽게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네. 왜요? 어떤 대립이 있었길래요? 자, 이 지방자치법안은요, 1949년 3월 9일에 제49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네. 정부가 시행 시기를 두고 제의를 요구합니다. 제의가 뭐죠? 다시. 예.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국회는요, 지방자치제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했는데 정부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해 시행하자라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쪽과 좀 더 좀 둘러보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작 1년이란 그 시간이 조율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결국 이 해당 법률안은요, 제2회 국회 폐회. 자, 국회가 폐회되면 어떻게 되죠? 그 법안, 상정된 법안은 폐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아하. 또 이게 국회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의견을 냈는데 이게 자동 폐기가 되면 우리가 이 경험상 어땠죠? 이제까지? 다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3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2반이 됩니다. 다시 올려갔다는 얘기죠. 국회 의결도 이루어집니다. 자, 당시 속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이겁니다. 빠밤. 생략? 어떤 조항을 생략해라. 약간 이런 내용 아닌가요? 자, 그럼요. 당시 회의 속기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역사가 있는 법안입니다. 또 의원 전체 동인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의 수속 절차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곧 표결에 붙이려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수정할 게 있으면 구두로도 20명이 아니라 50명도 할 수 있는 것이야요. 그러므로 해서 수정안을 낼 게 있으면 그 즉석에서 나는 이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하면 재청부터 20청, 50청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곧 이것을 이 독회로 들어가기를 저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수정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시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예, 국회 문제의 지방자치법 이렇게 나왔네요. 이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 전 법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다만 몇몇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을 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설명이 있은 다음 1독회를 생략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가 제96조까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고 산회하였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최대한 서두르지 않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요. 8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제도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49년이면 다음에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내 질서가 불안한 데다가 6.25 전쟁, 이게 지금 49년도에 지금 법안이 지금 의결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5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정부는 당연히 치안 유지와 국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입안은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역시나 복병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라면은 무슨 전쟁 끝날 때까지는 지방자치제를 못 하겠어요. 다행히도 1949년에 공포된 법률안은요, 1952년 드디어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실시가 됩니다.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그렇죠.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 진행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도 전쟁통에 벌어졌던 지방선거 모습입니다. 네, 와, 사진 남겨져 있는 게 놀랍다. 네. 지금 우와. 여기서 이제 공약도 발표하고 지금 투표도 하는 그런 모습들. 생생하다. 4월 25일에는요, 시읍 면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5월 1일에는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실시됐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치안이 불안한 전북 4개의 지역,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뭔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지역.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과의 그 싸움 교전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선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선거가 조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 계기가 뭐라 그랬죠? 4.19. 4.19. 오,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전에는 그러면 직선제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초기에는요, 시읍 면장은 간선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서는요, 시읍 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시 또 임명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를 지방자치제의 도입기로 보는데요.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논의되었고요. 나아가 현실화가 됐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걱정했던 독재 정권 시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었을까요? 우리가 민주주의 운동 얘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변수가 하나 생기잖아요. 어떤 변수였죠? 그렇죠. 역시 지방자치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5.16 군사정변에 의해 이 지방자치제는 중단됩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 제4호를 한번 보면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1. 군사혁명위원회는 4294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장면 정부로부터 일절의 정권을 인수한다. 2.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는 4294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해산한다. 단 사무요원은 존속한다. 군사혁명위원회가 이제 지방의회를 해체한 거네요. 네. 해산.
지방의회 기능을 상급 기관장이 대신하게 되었고요. 1961년 9월, 공포 10월에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임명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요, 지방자치가 아닌 그 반대, 중앙 집권 체제를 채택한 겁니다. 근데 그 중단이라는 말은 아예 없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를 우리가 또 역사를 쭉 가다 보면은 60년대 이렇게 가다가 70년대 굉장히 비정상적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신헌법.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통해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보시죠. 자,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제7차 개정헌법 공포안 부칙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야, 만약에 이게 계속 이루어졌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직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네. 아니 명확한 시기를 줘야죠. 조국 통일.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언제 될 줄 알고. 언제 될 줄 알고. 그러니까요.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 전두환 정부 역시 헌법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약간 애매하게 미루는 것 같은. 아우 답답해. 애매한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제를 미룬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뭐요? 영화 왜? 1987. 그래요. 시연 학생, 혹시 이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지 알까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사진 같아요. 민주화 운동이 지방자치제 부활에도 역할을 했나 봐요. 맞습니다. 1987년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당시 집권당,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그 총재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6.29 선언의 핵심 사항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1987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는 부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거의 새 법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입니다. 자, 그 제안 당시에 속기록 키워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싹 다 바꾸고 있다. 좀 이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네요. 그럼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행정제도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행정 여건에 알맞은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 이게 몇 년도라 그랬죠? 1988년. 88년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시는요. 1991년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의아하시죠? 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룹니다. 아까 제가 그 지방기관 구성은 2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무엇과 무엇이었죠? 그 의결이랑 그 행정? 집행? 집행. 날씨. 맞나요? 열심히 듣고 있다. 야. 아니에요. 확인했어. 돌리셨어요. 야, 진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들인데 이거를 읽지 않고 있을까 했더니 정확히 지금 알고 있어요. 와, 우리 날씨. 고양식 고양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지방 의회는 되는데 그 집행 기간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밖에도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지방자치 선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또 어떤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죠? 중앙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는 또 미뤄집니다. 216석의 그 거대 여당을 만든 노태우 정부가 이 지방자치제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야당 평민당 고작 70석에 불과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네. 네. 법을 개정하고도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가네요. 그렇게 이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거는 제가 또 우리 크리스티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꿀잼 깔아줘요, 이거 하면.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언제나 every time 오늘 밤 뜨겁게 찾아가 그것이 알겠습니다. 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단식 해보셨어요? 단식? 날씨 왜 많이 하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아니, 본의 아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 때문에 열 몇 시간 촬영하면 일부러 막 준비해서 중간에 하시고. 뒤돌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먹을 때 이럴 때 빼고는 지현 씨는 어때요? 뭐 좀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할 때 6시간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6시간이 단식인가요? 적당하죠. 아, 그래요? 단식이죠. 6시간 단식이죠. 6시간? 아니, 어떻게 12시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6시간이 지나고 밥 6시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 안에 뭐 안 드세요? 허허. 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단식이 있는데. 근데 혹시 만약에 지현 씨 6시간 말고 2주 단식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 병원에 실려가요.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요즘 몸 만드느라고 네, 이렇게 예.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단식은 하면 안 돼. 요요와요. 그렇죠.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에 대해서 그런 관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려 1, 2, 3, 4, 6, 7, 8, 9, 10, 11, 12, 13일 동안 단식을 한 인물 네. 등장을 합니다. 일단 키워드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평화 그리고 노벨상. 알 것 같은데. 누굴까요? 김대중 대통령. 맞아요. 어이, 깜짝이야. 틀린다. 틀린 줄 알았네. 너무 쉬운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은 평민당 총재 시절 13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평민당이 이제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세요. 여의도에 있었던 평민당사에서 시작했는데요. 지방자치제 천명 실시, 내각제 포기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단식 투쟁을 선언하는. 그렇죠. 나 이제부터 지방자치제 이거 할 때까지 다 단식하겠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선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6시간도 힘든데 13일이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때 김대중 대통령도 60대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 투쟁으로 단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의 나이가 50세셨어요. 근데 정말 다이어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세에 단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네, 너무 네. 걱정돼요. 그래서 8일째 돼서 의료진들한테 경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더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식할 경우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네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대중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네. 이때입니다. 병원에 지금 실려가는 모습이네요. 네. 제 아는 친구 중에 3일 동안 단식을 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네. 이틀 3일째 되니까 뼈도 아프대요. 여기는 이제 8일째예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13일까지 하셨다는 거면 이번 하신 후에도 단식을 이어갔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 단식 13일째 되던 날은 여야 함의로 요구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제서야 단식 투쟁을 그친 합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서. 네, 합의되면서. 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도 이상한 거 많이 준비하네요. 그것이 알것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성 있는 뭐래.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라틴 쪽에 오신 분들은 이 몸의 리듬감이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내일 모레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모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식 투쟁은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동조 단식 투쟁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중 한 분인 박성무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주시죠. 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무렵에 근데 도저히 정부 당시 노태 정부로서는 그걸 실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DJ 자기 생각이죠. 당사에 가니까 총재께서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런가. 지방자치 실현을 안 하면 나는 단식을 통해서 죽어도 좋다 말이지. 저희들도 다 같이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상당한 의원들이 모두 동참을 해서 같이 큰 당 회의실을 비워놓고 다 의자를 치워놓고 모두 바닥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모두 앉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가 좀 희생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를 이루게 해야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우리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또 너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저없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함께 단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어떤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없는 한은 국가적인 민주제도는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지방자치로부터 민주화돼야 되고 그 민주화가 결국 국가 전체를 민주주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계속 논의하면서 발전해 가야죠.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고 바꾸고 자꾸 법을 고치고 바꿔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벽한 방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성화되고 연구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 국민적 의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진짜 꺼져가는 지방자치의 불씨를 좀 되살린 투쟁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1991년 이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당시 뉴스 영상 한번 보시죠. 30년 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의회가 4월 15일 일제히 개원돼 지방자치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260개 시군구 의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치고 임기 4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개원에 저금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선출된 것은 여러분의 긍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모습들이 지금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전면적인 실시는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 실시가 되었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부분적인 어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거 전면적 실시는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예요. 네, 1995년이었죠. 1995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자, 제1회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실시 자체보다는 그 본연의 뜻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이정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드디어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2000년대에는요, 주민 참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요,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그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 투표를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2006년에는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그 제정으로 이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주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직선제가 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올해 몇 년도예요? 2022년. 2022년 1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더 큰 변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오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네요. 맞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있었죠. 그 후 30여 년 만에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이 지방자치법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개선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인식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제겠죠.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은 하는데 국민의 이 절반가량은 이 지방자치제 도입 후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라든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사실 이 지방자치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전쟁과 이 독재의 격동기를 넘어서 민주항쟁까지 그 엄청난 격동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1일 1민원.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니고요. 네. 필요한 것들,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자, 늘 마지막에 하는 우리의 이것,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햇빛의 의무를 알게 됐다. 왜냐하면 초반에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이제 풀이 잘 자라려면 햇빛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햇빛을 국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네. 멋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에는 지방선거 조금 투표에 대해서 좀 무성의한 감으로 투표를 했지만 이번엔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그 혹시 저 집에 갈 때 골목길 같은 데 혹시 있어요? 네. 그때 뭐 이렇게 라이트가 좀 어둡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민원 넣으세요. 네, 1일 민원 실천하겠습니다. 그 나이크랑 오늘 요 편집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거 정말 필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대통령 선거만큼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내 일상에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고 좀 나와 정말 밀접한 그런 게 대통령 선거보단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지방 자치제 역할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진짜예요. 저는 약간 지방 선거하면 그 사람이 위에서 만드는 법을 각 지역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맡은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뽑힌 사람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직접 해줄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요. 콩기를 뭐 설치해달라는 그런 거 이제 보냈잖아요. 네네네. 건의를 보내는데 보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한 명이면 돼요? 막 예산 다 된다면. 왜냐면 그 안건 자체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안건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놓치고 있었던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왜냐면 그걸 딱 설치해 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횡단보도. 그 지나가는 사람 다들 얘기해요. 우리도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너무 좋다. 한 사람의 건의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구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건의가 한 번은 아니었을 거야. 한 30건 다 선생님. 이름 다른 걸로 해가지고. 왜 그래? 맞네요. 그렇죠? 네, 오늘 나는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정말 나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쌤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이 자리에서 정말 보람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자체 재밌게 보셨죠, 오늘? 네.